네, 다음 단원은 바로 생활과 과학, 교통의 과학 부분입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요즘에 또 핫 이슈잖아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통에는요, 정말 다양한 교통 수단들이 있어요. 먼저 자동차,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겠죠. 자, 자동차의 이 발달 순서를 먼저 볼게요. 최초의 자동차는 증기기관 자동차였습니다. 보면은 네, 증기기관을 작게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다니는 그런 최초의 증기기관 자동차를 니콜라스 퀴뇨가 만들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현대식 자동차 기관, 가솔린 기관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자, 가솔린이란 지금의 이제 휘발유를 말하죠. 자, 다른 말로는. 그래서 증기기관 자동차가 이젠 가솔린 기관이 되었고, 벤츠가 자신이 발명한 가솔린 엔진을 세 바퀴 마차 뒤에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자동차 페이턴트 모토바겐을 만들었다. 이 벤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츠 맞습니다. 자,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 바로 그게 이거예요. 페이턴트 모토바겐. 자, 그래서 이젠 특허받은 자동차, 이걸 이제 오늘날 자동차의 시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만들었고 매우 비쌌고 귀족들만 탈 수 있었던 그런 자동차였는데,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가 이제 값싸고 뭐 사람들이 많이들 탈 수 있는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금은 이제 가솔린 엔진 이후에 디젤 엔진도 생겼고, 또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나 등등이 만들어졌죠. 자, 한번 볼게요, 그걸. 자, 보면 네. 요즘에 자동차는 생긴 것도 아주 멋있어요. 깔끔하고. 자, 종류들을 먼저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가끔 자동차 뒤에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자동차는 뭐냐? 보면 얘는 엔진이란 이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엔진과 플러스로 모터 발전기, 전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모터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플러스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쓴다. 이 때마다 달라요. 언제는 모터만 구동하고 언제는 또 엔진만 구동하고, 언덕을 올라가는지 멈추는지 갑자기 출발하는지 그때마다 다른데, 이것이 이제 연료를 아끼는데 도움이 되었고, 초창기 친환경 차로 요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만들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자,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가 주행 전에만 주행 주행 중에만 충전이 될 수 있었는데,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죠. 그래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고, 이 플러그인, 우리 꼽는 그거 있잖아요. 플러그. 요걸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플러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전기를 충전하는 차가 만들어졌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래서 용량이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커졌다. 그러다가 이젠 완전 엔진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충전만 하는 전기 자동차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의 개념을 알게 됐죠. 자, 전기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요즘에 아주 핫 이슈가 되었죠. 아직은 배터리 더 개발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는 무엇이냐? 보면은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연료로서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자동차입니다. 수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게 이제 친환경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막 위험하다, 폭발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는 말은 있지만 안정성 검증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수소 택시나 수소 버스나 이런 것들이 점점 몇 개 도시에 시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연료 전지에서 이렇게 뭐랄까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해 내고요. 그 전기를 모터로 내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전지에서는 부순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치만 그 부순물이 H2O야, 물이야.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아직은 운전자가 없이 주행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단계에 따라서 운전자 보면은 돌발 상황에만 운전자가 개입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등등 있는데 지금 아마 3에서 4단계, 4단계까지는 안 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정책들이 바뀌고 있고 허용되는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발달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허용되는 단계는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도 도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간격이 얼마만큼인지 또 차선은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카메라 기능 또 아니면 속도 감지 기능 또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끝. 자, 비행기는 좀 짧게 넘어갈게요. 비행기는 우선 순서 맨 처음에 다빈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습니다. 자, 이분이 먼저 비행을 연구하셨고요. 자, 그 다음 몽골에 있는 피에르 형제가 열기구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둥둥둥 하늘을 떠오르는 걸 처음 이때 발명을 했고, 그 다음 조지 케일리 그리고 오토 릴리엔탈이 글라이더 비행을 했습니다. 조지 케일리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더를 만들고 글라이더 비행에 최초로 성공을 한 사람이고 오토 릴리엔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또 직접 해보고 2,000번인가 넘게 비행을 성공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조금 위험한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글라이더 비행하다가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오토 릴리엔탈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가.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요, 동력 비행을 최초로 성공합니다. 동력 비행이 무엇이냐, 이렇게. 원래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 수리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 수리하다가, 글라이더에다가 동력을 넣으면, 그러니까 엔진 같은 동력을 넣어서 비행기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최초로 이렇게 동력이 되는 글라이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횡단 33시간, 33시간을 걸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깼죠. 그래서 지금의 비행기가 탄생한 겁니다. 비행기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자동차 엔진. 자, 자동차 엔진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엔진을 우선 볼게요. 엔진을 보면은 피스톤 그리고 밸브, 실린더, 크랭크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여기라고 팔꿈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등등이 있고요. 자, 이행정기관, 사행정기관이 있는데 자, 사행정기관의 순서는 흡입행정, 압축행정, 폭발행정, 배기행정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기랑 연료랑 혼합물로 들어와서 흡입,
압축 같은 경우엔 다시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여기 부분이 압축되고 압축되다가 에너지가 엄청 높아지니까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생긴 가스를 배기가스를 내보낸다. 이 순서가 중요하겠죠. 흡입, 압축, 배기, 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으로 이렇게 우선은 여기 마지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발생한 에너지가 피스톤을 상하로 왕복 운동, 직선 왕복 운동 있죠? 왕복 운동을 시키고 커넥팅 로드에 의해서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직선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한다. 직선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한다. 그게 이제 크랭크 축이고요. 또 위에 있는 캠 보이시나요? 여기 캠 축. 크랭크 축이 돌면서 이 타이밍 벨트에 전달해서 캠까지 돌게 해요. 그래서 캠은 또 여기 밸브를 막고 열고 이걸 조절을 해서 규칙적인 직선 왕복 운동이 규칙적인 회전 운동? 규칙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라면 요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휘발유 맞죠? 자, 연료와 공기를 동시에 주입하는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기 먼저 넣어주고요. 이 폭발 행정 때에 연료를 주입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가 필요한데 디젤 엔진은 높은 온도에서 연료를 딱 주입해서 그때 점화해서 딱히 점화 플러그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디젤 엔진이 압축비가 높습니다. 압축비가 높다는 건 압축 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안에 온도가 높고요. 그래서 폭발할 때 더 강한 압력으로 피스톤이 팍 아래로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기만 넣고 폭발 행정에서 연료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높은 온도니까 바로 팍 탈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강한 폭발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교통안전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장치의 과학적 원리. 자, 우리 안전장치 뭐가 있냐면 벨트도 있고 뭐가 있을까? 또 앞에 핸들에서 나오는 에어백 같은 것도 있고요. 등등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안전장치의 과학적 원리, 관성법칙, 힘과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등 뉴턴의 과학 법칙들이 있고요. 운동량, 충격량 개념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브레이크와 안전거리. 자, 브레이크는 우선 차를 마찰력을 만들어서 멈추게 하는 그거죠. 자, 안전거리란 무엇이냐? 우선은 자동차가 앞에 어떤 물체를 딱 봤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자, 봤을 때부터 발을 밟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브레이크를 우선 안 밟았다는 거죠. 그때를 공주거리라고 하고요. 밟았을 때부터 마찰력으로 점점 밟았을 때부터 멈출 때까지의 그 길이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둘 다 합한 값을 우린 안전거리라고 해요. 언제나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는 안전거리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놀이기구 탈 때 타는 2점식 안전띠고요. 여기는 3점식 안전띠죠. 자동차에서 많이 타고. 자, 그리고 에어백 이렇게 핸들이 충격을 가한 걸 느껴지면은 에어백이 펑 터져요. 자, 보면 에어백 작동 원리. 맨 처음엔 충돌 센서가 작동을 해요. 충돌했구나. 그래서 신호를 보내요. 그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팽창기에서 화약 폭발, 질소가스 시속 300km로 분사해서 질소가스를 팍 분사하면은 에어백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에어백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능형 교통 체계 정의해 봅시다. 자, ITS라고도 하고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도 하는 요 개념은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정확한 교통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도로, 교통수단, 뭐 교통시설 등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첨단 교통 관리 체계, 첨단 교통 정보 제공 체계, 뭐 등등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첨단 교통 관리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하면은 이게 신호 기지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보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정보, 어디에 사고가 났어요, 어떤 길이 더 빨라요, 어떻게 가세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또 이건 대중교통 관리 체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통카드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유, 몇 분 뒤에 오는지 이걸 GPS, 위성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첨단 화물 운송 체계는 우리에게 화물이 안전히 잘 올 수 있게, 빠르게 올 수 있게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자율협력 주행 도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ITS, CITS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자율협력 같은 경우에는 꼭 중앙정보센터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자동차 간의 통신이나 아니면 자동차와 도로변 기지국 간의 통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자율협력 주행 도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와이파이나 5G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도로 시스템에서도 그런 통신이 중요하다. 램프 미터링 시스템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을 할 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뭐야?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호등을 넣는다. 신호등을 넣어서 이 진입할 때 빨간불, 초록불로 그 조절을 하는 거를 램프 미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없지만 여기 외국 사례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빠르게 끝냈어요. 아주 빠르게 끝냈는데 요 내용들을 한번 쭉 보고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고요. 시험 화이팅! 모두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